최혜병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특검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이명현 특검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명현 특검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면담 신청을 하는 건 맞지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건물관리인도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반발이 거세자 임 전 사단장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저는 이제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1층부터 이제 6층까지 도보로 걸어서 올라가서 사무실 확인을 했는데 안 계셨고 결국 취재진으로부터 난감한 질문을 받는 상황만 연출됐습니다. 김건희, 김영국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수많은 청문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김건희랑 연락하시는지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특검 수사 개시도 안 한 상황에서 본인 주장으로는 피의자가 아니라 예비역 장성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무리한 상황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때 되면 부를 텐데 저렇게 자기 발로 먼저 찾아가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소 취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간 것 같은데 자기 나름의 여론전인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예비역 그 장성들이나 그런 보수층의 좀 지지를 얻고 싶은 그걸 이외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본인은 지금 피의자 그 신분이지 않습니까? 조만간 특검이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본인이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이런 걸 좀 탐색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나. 오히려 더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저러면 더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부를 때 그냥 조용히 오면 되지. 뭐 본인이 지금 떳떳하다고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상황 파악이 일단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행보가 때로는 먹힌 적이 있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 명령 체계에 대해서 특검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명령 체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 조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최상병이 군 작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재해가 났을 때 그렇다고 무슨 전후에 민사작전에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세월호 때 말입니다. 그때 미군들이 도와주겠다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물살이 세고 위험하니까 미군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건 우리 미군의 안전에 상당히 위태로워서 못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때의 그 일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만큼 적어도 자기가 명령권자면 자기 밑에 부하들에 대한 그 정도의 고려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 경로해갖고 여러 가지 정당하지 않은 명령 체계가 작동했다라는 게 지금 수사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느닷없이 예비역 장성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무적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도 지금 매를 벌고 있다. 이게 군도 그렇고 검사들도 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그래갖고 위에서 딱 결정을 내리면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를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정말 그 근대화 시절에 진짜 시간이 금일 때 그럴 때 인권이 무시될 때는 그런 게 통용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법률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다음에 아무리 자기 밑에 명령을 받는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어 있는 굉장히 딱딱한 머리로 지금 살아왔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최혜병의 2주기가 곧 이제 네. 있을 텐데 임성근 사단장은 여기 가서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 자료 확보했습니다. 이제 민중기 특검이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공수처로부터 특검 대법 대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로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 이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공익 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네. 파일이잖아요.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하는데 내가 VIP에게 얘기할 때니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말했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이 VIP가 김건희 씨냐 윤 전 대통령이냐 놓고 뭐 감도늘박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김건희 특검과 결국은 최혜병 특검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의혹이 지금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고, 근데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 씨는 일단은 참고인일 텐데, 근데 이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참고인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죠. 최혜병 특검에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이제 대통령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의 경로를 지켜봤고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방관했거나 혹은 거기에 조력했던 이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현직 의원이 된 분도 있습니다. 조진우 의원이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건 연루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쑥대밭된다 이러다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전당대회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 저는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는 그냥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 내란 사건에도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개 특검의 주인공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모든 연결고리와 정점에 김건희 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우울하죠.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퇴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종호라는 인물이 대통령하고 직결된 인물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씨하고 연결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그래서 주가 주자.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는 최혜병의 그 죽음 자체도 비통하지만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대통령실이 개입되고 이러한 얘기가 결국은 밖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안으로부터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특검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규명이 될지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이 규명이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스스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느닷없이 대통령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더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그 당시에 영부인이 지금은 오르내린다라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해요. 국민들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 씨는 앞으로도 상당히 본인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이종호 전 대표 통해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로 경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도 펼쳤다는 의혹도 있어요. 네. 그 백경정 그분이 백혜룡 어쨌든 경정,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 이 밀수입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그걸 막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최근에 그 백경정이죠. 그분 어디 인터뷰하는 거 들었더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의혹이 아까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는 그 평택항 관련된 이것과 무관치 않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존에 이거 수사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게 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마약 수사로 넘어갈 수도 네, 있다. 평택강 사건하고 연결돼서 그러면 이거는
특수수사가 아니고 강력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버라이어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다가 그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했다고 알려진 선라이즈라는 농산물 수입 회사, 거기가 거래 형태도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를 향한 특검의 칼날이 기존의 16가지 혐의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제 확대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 조 경무관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뭐 저도 그 마약 운운하는 얘기를 이렇게 흘러 듣기는 했는데요.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는 평택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인천에서도 또 일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한 백혜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인천에서의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가한 사람이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경정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때 자기에게 외압을 하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엄폐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대통령실에 승진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인지수사의 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이종호라는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하고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의 그 내용은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3년밖에 5년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3년밖에 갈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부에서의 이런 문제가 스스로 자신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자연인인 대통령의 부인이 개입을 한 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될 수 없는 우리의 정치 수준이 그거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측면이거든요. 이성욱 님이 이건 영화로도 못 만든다. 24부작 드라마급이었고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거의 대하 드라마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키워드도 너무도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샤넬백, 명품, 또 뭐 로비 의혹에 또 뭐 마약에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제 경제가 가장 많이 키워드였어요.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습니다. 두 분은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추경예산 시정연설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무난한 이제 국회 대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낯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비교하면 저는 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어쨌든 이제 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국회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와가지고 일종의 자유학개론을 또 얘기했어요. 택도 없는.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 정부가 훨씬 더 성숙하구나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고 안정감을 줄 것 같고요. 야당 의원들이 뭐 박수를 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트집을 잡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어쨌든 배려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친근감을 먼저 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웃는 얼굴에 그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소수고 근데 이제 소수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지어 야당이 다수인데도 그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과 만나지 않고 그러다 이제 저렇게 정치를 망쳤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 그 반면교사를 새기는 것 같고 어제 이제 그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내가 이제 의리다. 잘 부탁드린다. 이게 사실 의리 아니죠. 대통령이 원래도 의리 아닌데 지금 좀 막강한 그 여당의 의석을 등에 업고 있는데 어떻게 의리입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견제할 건 견제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정치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대통령 지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시보다도 더 지금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국민들도 그 새로 취임한 정부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라는 여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하면은 나쁘게 나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문장은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예요. 왜냐하면 이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윤석열 정권이 예를 든다면 뭐 시정 연설에서부터 일거수일투족이 여러 가지 행보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어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보통으로만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은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그 뭐랄까 능수능란하게 국민의힘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세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지금 하나도 안 줄 태세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총리도 아마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헌법재판관 다 그 민주당의 이념 체계라든지 정향에 맞는 사람으로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의리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낮은 행보를 보이니까 국민의힘은 자기들을 찌르고 있는데 찔리는지도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진짜 찔린다고 생각을 하면 내부 개혁을 해야죠. 혁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내년 지선에 그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현안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이런 그 허니문의 순간이 허니문이라는 건 허니문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 경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선 추경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생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거기다 관세, 또 외교 안보, 노동, 뭐 거기다가 또 뭐 양곡 관리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년 지선이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될 거고 그 2년 후에 총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봐야 되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화려한 출발을 한 것이죠. 시정연설 마친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정청래 의원, 박창대 의원 만난 장면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당대표 출마한 두 의원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고 어깨를 딱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악수 나누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세요? 요 장면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있겠죠. 뭐 정말 아주 기계적 중립 이런 건 아닐 거고 의중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그 당권 후보들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뭐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나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은 하고 한 분은 이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기 초에 당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과 호흡을 잘 맞춰 가야 되는데 누가 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뭐 두 경쟁 후보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대체로 박찬대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다. 네, 이런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박찬대 의원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이기보다는 관리형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관리형 당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데 더 바람직하다. 이런 분위기가 당 내부에 있는 것 같고 지난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대중성이나 인지도를 앞세운 서영교 의원보다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어쨌든 더 의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이제 우호적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은 경쟁입니다. 경쟁이 끝나면 승자 패자가 남고 그 경쟁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그 상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벌써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왕수박이다 이렇게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향도 있고 때문에 뭐 이게 아주 무슨 당내에 큰 상처를 남기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경쟁은 경쟁이고 승부는 결정 나는 거고 지금 분위기는 박찬대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게 대체 관측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그 국회로 들어서는 순간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듯한 그 두 대표 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그 당원들이 중심이라면은 지금 당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할 텐데 명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왜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 자체가 역시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 이 권력이라는 것의 운영이라는 거,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대통령은 다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재명 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명백한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웃으면서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경로하면서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게 자기가 주도한 게 인가 아닌가가 참 헷갈리게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또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이건 내가 한 거다라는 거를 만방에 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권력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3%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직전 조사에서 사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 5년 중에 가장 벌어졌어요. 25%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큰일 났죠. 국민의힘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본인들이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요. 그게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뭐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나 그 당의 주류들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 이거를 수용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연장할 생각이 없고, 결국 송원석 의원 본인이 뭐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든가 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 계획인 것 같아요. 중간에 혁신이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혁신이가 무슨 기대되는 혁신이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강한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혹은 계획을 가지고 출마하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당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거론이 됩니다. 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정치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분들한테서 무슨 혁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게 계엄 탄핵 과정에서 명분이 있는 그런 국민의힘 내의 정치인이고 일종의 이제 그 당대표 출마할 만한 그런 당권 주자인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출마하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만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일단 뭐 100% 장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내 기득권이 저항할 거기 때문에 당이 혁신을 그렇게 전권을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또 당대표직에서 내려올 텐데 그런 리스크들에 비해서 별로 얻을 게 없다. 이게 이제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혁신 없는 전당대회 내지는 이제 혁신의 비전이 없는 전당대회 이런 전당대회 치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당내에 다수인 친윤들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그림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싸늘한 민심은 돌아오지 않죠. 더 싸늘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지방선거 때 대패하는 그런 결과가 저는 거의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좀 약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당의 얼굴로 그래도 그 혁신과 관련한 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사람들을 좀 전면에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견 정치인들이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으로 나가겠다라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계산이랄까?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 집을 짓는다, 재건을 한다 그러면서 보기에는 새 집 지을게 하면서 자, 그런데 레미코는 내가 할 거야. 인테리어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결국 지어봤자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집을 또 짓는 것 아니냐. 거기다 새로 원내대표 체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원내대표를 친윤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는 행태도 딱 친윤의 행태를 하니까 이 여론조사 해보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 지금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이 뭐 역량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기할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 여론의 공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니들은 내란 수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한 정치인들이야. 자격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수술을 하면 사람을 잡을 텐데 그렇게 못하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8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 외부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을 모시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좀 얼굴이라도 좀 젊은 사람, 응? 그런 사람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 뒤로 좀 물러나 있으면서 그런 역할 분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조차 없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방법은 집권당이 실수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내년 지방선거까지 별로 실수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영리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그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당이 하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멋진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런 소리들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 여기저기 타운홀 미팅 해가면서 부산으로 호남으로 다니면서 하면 지방선거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런데도 지금 내가 딴 데 안 가고 대구에만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장 나오겠다는 분들 절대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의총 지금 중이고 진행 중인데 거치 문제 나올 거다. 뭐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논의 있을 거다. 얘기가 지금 보이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기가 오는 30일까지지만 남은 기간 당의 추가적인 개혁 방안과 보수 재건의 길과 관련된 말을 정리해서 조만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밝혔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임기 정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게 김용태의 한계고요. 알아요. 김용태가 그 과거에 우리가 왜 젊은 정치할 때는요. 그냥 아예 뭐라 그러나 바닥에 누워서 정말 절규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제스처를 써지 너무 얌전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이틀 남았나? 사흘 남았는데 주말 끼고 아직까지도 그 정리하지를 못했으면 언제 정리하겠다는 게 30일 날 잘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김용태, 김재섭 같은 얼굴을 세우는 게 그 오래된 얼굴, 너무 낯익은 얼굴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하는 데다가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든 그 얼굴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진짜 이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저렇게 마무리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 개혁의 방향은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뭐 문서화해서 그걸 남기겠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그런 게 남겨진 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약간 한계도 있는 게 당내에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 주류들에 의해서 간택된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대선 때 얼굴마담 역할로 그 한계가 이제 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 상황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당권 도전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맨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낫지 않냐. 그리고 되지 않더라도 그게 어쨌든 상당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그 결심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초선이고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입장에서 근데 잃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감수하고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결단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경선 참가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김용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노회한 정치인보다도 더 구태스러운 얘기를 해갖고 진짜 정말 과거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경선 참가비를 없애버리고 정말로 그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 보라고요. 김용태, 김재섭에 더해서 왜 없겠어요, 거기도. 근데 이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통령과의 오찬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은 파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정연설 전에 가진 여야 대표 환담에서도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다는 걸 야당도 같이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 과연 적절한가 싶다. 이 대통령과 배석자가 농담 삼아 말했겠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글쎄요, 뭐 본인이 좀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무슨 뭐 정색하고서 한 얘기가 아니고 가볍게 지나가듯이 한 얘기인데 뭐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반에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태클도 못 거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야당다움은 반대하고 뭐 딴지 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보기 합리적 견제를 한다. 이게 이제 야당다움이거든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러니까 이미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실이 됐고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작은 문제들이나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깃장을 놓는 듯한 모습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요.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 할 수는 없어요.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하려면 스마트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국민의힘이 역량도 좀 없는데 성실하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게다가 이제 그 자격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주 공격수인데 주진우 의원의 이제 자격 문제를 막 민주당에서 공격적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주진우가 돈이 70억이 있으니까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근원적으로 니네 내란 잔당이잖아. 뭘 해도 당신들보다 낫지.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국민의힘의 자격 문제를 이제 국민들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다움을 회복하려면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젊은 비대위원장을 파면 안 나올 것 같냐고 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결코 웃으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정치인들은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에 진심이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말씀은 맞아요.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고 추경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30조가 넘는 추경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를 든다면은 비탄감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 비탄감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여태까지 빚을 갚은 사람, 그다음에 비탄감을 받는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위 그 지역 화폐라는 거 이게 소비 진작과 소득을 높인다 그러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한 뭐 20조 정도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뭐라 그랬지? 소위 퍼주기다. 취임 축하 뭐 그럼 이렇게 운운하는 정치 공세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대통령이 너희는 파면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참고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지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